절대 불가능합니다. 미국 정부의 이 싸늘한 거절이 전략 상황실의 무거운 정적을 날카롭게 베어버렸습니다. 모니터 속 텅 빈 A사 레이더 도면은 한국 방산의 처참한 현실을 비웃는 낙인과도 같았습니다. 하버드 출신 석학들과 로키드 마틴의 건물들은 고작 20년? 역사의 한국이 독자 전투기를 만든다는 망상에 오만한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우리 조종사들이 40년 된 고철기를 타며 사투를 벌일 때 강대국들은 핵심 기술을 봉쇄하며 한국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전율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구걸 대신 도끼를 품은 우리 연구진은 10년 만에 기적의 눈을 완성했고 마침내 사천활주로에서 마하 1.8의 웅장한 포효를 터뜨렸습니다. 기술 이전 거부국들을 경악하게 만든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보유국의 기적. 대체 이 나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제 저는 경남 사천에 있었습니다. 글로벌 방산 컨설팅을 운영하며 15년간 수십 개국의 전투기 사업을 분석해온 저에게 한국의 초청은 솔직히 큰 기대 없이 수락한 일정이었습니다. 롤아웃 행사, 양산 1호기 공개식, 의례적인 퍼레이드 객건이 했죠. 그런데 활주로에 그것이 나타났을 때 저는 하던 말을 멈췄습니다. 기체의 라인이 달랐습니다. 옅은 회색의 저반사 코팅, 날렵하게 뻗은 동체, 쌍발 엔진이 내뿜는 진동이 발밑까지 전해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칫했습니다. 이건 시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방산업계에 오래 있다 보면 눈에 익는 게 있습니다. 시제기와 양산기는 다릅니다. 유로파이터도 그리펜도 형상을 바꾸고 구조를 수정하면서 양산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 기체는 달랐습니다. 시제기에서 달라진 게 거의 없었습니다. 데이터 수집용 속도 측정 장치 하나, 낙하 장비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동료 분석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잭, 이거 맞아? 시제기랑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맞아. 그게 오히려 문제야. 동료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문제라고?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었다는 뜻이거든. 설계 단계에서 이미 양산을 전제로 검증을 완료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기반의 설계 검증, 그게 가능하다는 건 이론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확인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죠. 저는 손에 든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 항속거리 2900km, 공대공 미사일 4발을 동체의 반쯤 파묻어 탑재하는 반매립 방식, 아시아 최초로 통합된 유럽제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사거리 200km, 마하 4 이상의 속도. 저는 수치들을 천천히 다시 훑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읽은 게 아닌가 싶어서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955회 지상 시험, 1600회가 넘는 비행 시험, 숫자만 놓고 봐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20년을 넘게 일했습니다. 중동 방산 시장을 오가며 수십 개국의 전투기 사업을 들여다봤죠. 독자 개발 전투기는 미국, 러시아, 유럽 몇 나라, 중국 정도가 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수입이 현실이었고 그게 상식이었죠. 한국,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것은 엔진음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저주파의 진동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활주로 주변에 서 있던 관계자들이 그 소리에 눈시울을 붉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기뻐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오래 참아온 것을 마침내 놓아버리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죠. 저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오래 이걸 기다렸구나. 행사장 한쪽에서 한국 공군 관계자 한 명이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짧게 목례를 하더니 영어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 답했습니다. 아직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다른 의미이기도 했죠. 저는 아직 이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독자 개발국. 활주로 위에 서 있는 이 기체가 그 증거라는 건 이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 2016년 저는 브뤼셀에 있었습니다. NATO 방산 분석관으로 일하던 마지막 해였죠. 유럽과 미국의 방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였는데 그날 회의 말미에 누군가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KF-21 들었어.
한국이 A사 레이더도 자체 개발하겠다고 나섰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그 웃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미국 측 인사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A사 레이더가 뭔지 알고나 하는 소린지 모르겠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A사 레이더,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 수천 개의 초소형 송수신 모듈이 동시에 수십 개의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입니다. 전투기의 눈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빠르고 강한 전투기라도 이 레이더가 없으면 적을 먼저 볼 수가 없습니다. 먼저 보는 쪽이 이기는 게 현대 공중전의 법칙이죠. 그 법칙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이 레이더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당시 미국과 유럽 몇 나라, 이스라엘, 중국, 일본 정도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5월 미국 정부와 로키드 마틴이 A사 레이더를 포함한 핵심 기술을 한국 항공우주산업에 이전하는데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당시 그 합의가 실현될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방산기술 이전이란 원래 그렇습니다. 잠정 합의는 잠정 합의일 뿐이죠.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측이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기술 4개, 이전 불가. 통보는 간결했습니다. 이유는 길지 않았습니다. 기술 유출 우려, 동맹국 간 협의 필요, 표준적인 문구들이었죠. 하지만 그 문구들 뒤에 담긴 의미는 단순했습니다. 우리 기술은 못 준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산 시장에는 오래된 질서가 있습니다. 기술을 가진 나라가 팔고 기술이 없는 나라가 삽니다. 그 구조가 수십 년째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기술을 가진 쪽이 의도적으로 지켜온 것이기도 했죠. 브뤼셀 회의실에서 함께 웃었던 그 미국 측 인사가 며칠 후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잭, 한국 프로젝트 어떻게 볼 것 같아?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답했습니다. 레이더 없이 전투기를 만든다고? 그건 그냥 날아다니는 쇳덩이야. 그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봐. 게임은 사실상 끝난 거지.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A사 레이더 없이 독자 개발 전투기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전투기 한 대가 전력으로 인정받으려면 탐지, 추적, 교란, 회피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 레이더가 있습니다. 레이더 없는 전투기는 눈 없는 사냥꾼입니다. 총은 있는데 목표물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당시 방산업계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로 A사 레이더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쪽이 오히려 드물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가 사실상 프로젝트의 종료 선언으로 받아들여졌으니까요. 방산 카르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음모론적으로 들리거든요. 하지만 구조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선진국의 방산 기업들은 핵심 기술을 완제품 형태로만 수출합니다. 기술 자체는 넘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도 계속 팔 수 있으니까요. 의존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국도 오랫동안 그 구조 안에 있었습니다. F4, F5 도입한 지 40년이 넘은 기종을 운용하면서 부품 하나 구하는데도 미국 눈치를 봐야 했던 나라. 저는 그게 비효율이라고 봤지만 동시에 그게 당연한 현실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살 수밖에 없고 사는 이상 파는 쪽의 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우리가 만들겠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선언을 정치적 발언으로 읽었습니다. 실현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여론을 위한 포지셔닝이겠거니 어느 나라나 비슷하게 하는 이야기죠. 2016년 이후 저는 한국 KF-21 프로젝트를 모니터링 목록에서 사실상 지웠습니다. 리스크 대비 기대치가 너무 낮았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동료 분석관들도 비슷한 판단이었고 미국 측은 더 단호했습니다. 한국은 그걸 만들 수 없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2019년 봄 저는 두바이 에어쇼 준비로 바쁜 시기였습니다. 중동 방산 시장 컨설팅 의뢰가 몰리는 시즌이라 한국 쪽 소식은 솔직히 한동안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예상치 못한 경로로 짧은 보고서 하나가 제 메일함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인은 이스라엘 방산업계에 있는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
A사 레이더 독자 개발 진행 중. 저는 처음에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진행 중이라는 말은 방산업계에서 가장 흔한 표현이거든요. 진행 중은 아직 안 됐다는 말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발신인이 이스라엘 쪽 인물이라는 점이 걸렸습니다. 그 친구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보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예상보다 구체적이었습니다. 한화 시스템.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산과 IT를 겸하는 한국 기업이라는 정도. 하지만 A사 레이더를 독자 개발할 역량이 있는 회사라는 인식은 없었습니다. 그런 회사가 이스라엘의 엘타와 협력 체계를 구성해서 A사 레이더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엘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의 전자전 및 레이더 전문 계열사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곳이죠.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한국이 이스라엘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건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협력과 독자 개발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엘타가 도움을 준다고 해서 한화 시스템이 A사 레이더를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 기술로 완성할 수 있느냐? 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지인에게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나? 답장은 빠르게 왔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저쪽 엔지니어들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아. 예사롭지 않다. 방산업계에서 오래 일한 사람에게 그 표현은 가볍지 않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A사 레이더의 핵심은 송수신 모듈입니다. 수천 개의 초소형 모듈이 각각 독립적으로 신호를 송출하고 수신합니다. 이 모듈 하나하나의 정밀도가 전체 레이더 성능을 결정하죠. 문제는 이 모듈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공정 자체가 극도로 복잡하다는 겁니다. 반도체 수준의 정밀 제조 기술이 요구됩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모듈 제조 기술이었죠. 한국이 그걸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저는 그 선택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패했을 때 비용이 너무 크거든요. A사 레이더 개발에 실패하면 KF-21 전체 일정이 흔들립니다. 전투기 한 대가 완성되려면 기체, 엔진, 레이더, 무장 체계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 중 하나라도 구멍이 생기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독자 개발 실패는 곧 프로젝트 전체의 위기를 의미했죠. 그럼에도 그들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다음 해 서울에서 열린 방산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공식 일정이 끝난 저녁, 우연히 한화 시스템 쪽 엔지니어와 한 테이블에 앉게 됐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인상이었죠. 대화가 이어지다가 자연스럽게 레이더 개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합니까? 독자 기술로. 그는 잠시 술잔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됩니다. 우리가 해냅니다. 짧았습니다. 근거를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설득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짧은 대답에서 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죠.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라면 저 상황에서 저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핵심 기술을 차단당하고 국제방산 시장에서 조롱을 받는 상황에서 될 것 같지 않은 일을 된다고 믿으면서 계속 나아가는 것. 그건 데이터로 설명되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파일 하나를 다시 열었습니다. 오래전 모니터링 목록에서 지워뒀던 그 파일. 한국 KF-21 프로젝트.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방산업계에 오래 있다 보면 감각적으로 아는 게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진짜로 위기에 처했을 때와 위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통제되고 있을 때, 그 두 가지는 분명히 다릅니다. 숫자가 다르고 관계자들의 표정이 다르고 말과 말 사이의 침묵이 다릅니다. 2021년 저는 KF-21 프로젝트가 진짜 위기에 처했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업계 안에서 조용히 돌던 이야기들이 있었죠. 개발 일정이 예상보다 무거워지고 있다. 기체와 레이더 통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이 생겼다. 인도네시아 분담금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 저는 당시 파악한 수치들을 꺼내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955회 지상 시험, 1600회가 넘는 비행 시험. 숫자만 보면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건 성공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패와 수정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1600번을 날았다는 건 1600번의 가능성 중에 언제든 무언가 잘못될 수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해 가을, 저는 한국에 있는 한 방산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공식 자리가 아니라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는 말을 아끼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술이 한 잔 들어가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카터 씨. 작년에 우리 내부에서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느 단계에서요? 레이더 통합 직전입니다. 기체는 됐는데 레이더가 기체 시스템과 완전히 맞물리지 않았어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정은 밀리고 예산은 소진되고 있고. 그때 분위기가... 그는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이쪽을 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비로소 이 프로젝트의 무게를 다르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KF-21은 분석 대상이었습니다. 성공 가능성을 따지고 기술 수준을 평가하고 시장 파급력을 계산하는 대상.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달랐습니다. 20년 넘게 이 프로젝트에 인생을 걸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건 업무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야. 그 감각이 제게도 전해졌습니다. 사실 그 시점에 KF-21 프로젝트에 걸려있는 것은 단순히 전투기 한 기종의 성패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전체의 방향이 걸려 있었습니다. 독자 개발에 성공하면 한국은 기술 주권을 확보한 나라가 됩니다. 실패하면 다시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로 돌아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낭비된 시간과 예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따라옵니다. 프로젝트 하나의 실패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실패로 기록되는 거죠. 밖에서는 여전히 냉소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측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아는 결론처럼 이야기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결국 현실을 인정하고 완성품 도입으로 돌아올 것이다. 저도 그 분위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죠.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멈추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그는 잠시씩 웃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멈추면 그동안 죽어라 버텨온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숙소로 돌아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산 분석가로 20년 가까이 살면서 저는 냉정하게 판단하는 걸 직업적 덕목으로 여겨왔습니다. 감정이 개입하면 분석이 흐려진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955번의 지상 시험, 1600번의 비행, 그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실패를 기록하고 원인을 찾고 다시 설계하고 다시 시험하는 과정이 수천 번 반복된 겁니다. 포기하는 게 더 쉬웠을 순간이 그 안에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제 오랜 판단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이 프로젝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보고서 한 장이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발신처는 한화 시스템.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A사 레이더 양산 1호기 출고. 저는 처음에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자료가 잘못 분류된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습니다. 2025년 8월, 최신 문서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 독자 기술 기반 설계, 양산 1호기 출고 완료, 유럽 항공우주 기업 레오나르도와 경공격기용 A사 레이더 안테나 공급 계약 체결. 마지막 문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수출. 한국이 A사 레이더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창밖을 잠깐 바라보다가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읽은 게 아닌가 싶어서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2016년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그로부터 9년, 기술을 받지 못한 나라가 그 기술을 스스로 만들어 이제 다른 나라에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업계에 있었습니다. 이런 역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화 시스템 관계자와 만남을 요청했고, 가능하다면
실제 레이더 관련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공식 브리핑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스크린에 수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슬라이드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탐지 거리, 동시 추적 표적수, 모듈 정밀도. 수치들이 나올 때마다 제 옆에 앉은 동료, 분석관이 조용히 숫자를 받아 적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료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국산이라고요? 한화 시스템 담당자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네, 한국 기술입니다. 동료는 펜을 내려놓고 스크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 저도 같은 말을 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디였습니까? 담당자는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송수신 모듈입니다. 수천 개 모듈의 균일성을 확보하는 공정이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핵심이 바로 그 공정이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벽이었습니다. 그 벽을 스스로 넘은 겁니다. 브리핑 자리에서 나온 수치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KF-21 전체 국산화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65%. 가격 기준입니다. 수만 개의 부품 중 65%를 국내에서 조달한다는 의미죠. 전투기 독자 개발 초기 단계에서 이 수치는 통상 30% 수준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핵심 부품일수록 해외 의존도가 높으니까요. 65%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혼자 호텔 방에 앉아서 오래전에 썼던 메모를 꺼냈습니다. 2016년 브리셀 회의 직후에 적어둔 메모였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만들 수 없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방산 분석가로 20년 가까이 살면서 저는 가능성을 데이터로 계산해왔습니다. 보유 기술, 예산 규모, 개발 인력, 산업 인프라. 그 수치들을 조합하면 어느 나라가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의 수치는 그 계산에서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에 넣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기술을 차단당한 뒤 포기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는 것. 1600번 날면서 실패를 기록하고 다시 올라가는 것. 됩니다. 우리가 해냅니다. 라고 짧게 말하던 그 엔지니어의 눈빛. 저는 그것들을 데이터로 환산하지 않았습니다. 환산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저는 메모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건 진짜다. 보고서가 업계에 돌기 시작한 건 2025년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한국이 A사 레이더를 양산했다는 소식, 레오나르도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방산업계 내부에서는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두고 보자는 거였죠. 그런데 두고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저는 그해 12월 런던에서 열린 방산 투자 분석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분기마다 열리는 자리인데 유럽과 미국의 주요 방산 기업 관계자들과 투자 분석가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주제는 다양했지만 그날 회의실 분위기를 바꾼 건 예상치 못한 발표였습니다. 폴란드가 KF-21 도입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폴란드는 NATO 회원국입니다. 유럽 방산 시장에서 전통적으로 미국과 유럽 기종을 구매해온 나라죠. 그 나라가 한국 전투기를 검토한다는 건 단순한 구매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문법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유럽 방산 컨설턴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화되면 골치 아파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방산 시장에는 오래된 공식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기종이 상위를 점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그 아래 층위에서 경쟁합니다. 이 구조가 수십 년째 유지된 이유는 기술 격차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매국들의 관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익숙한 공급처를 바꾸는 데는 정치적 비용이 따르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그 관성의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달랐습니다. 성능 대비 가격으로 따지면 KF-21은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유럽 기종보다 저렴하면서 4.5세대 수준의 성능을 갖췄고 A사 레이더를 탑재했습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생긴 겁니다. 저는 그 회의에서 처음으로 미국 측 관계자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봤습니다.
평소에는 한국 방산 이야기가 나오면 흘려듣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메모를 하는 사람이 있었고 자리를 옮겨 조용히 통화를 하러 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미국 측 인사 한 명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잭, 솔직히 물어볼게. 한국 레이더, 실제로 어느 수준이야?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내가 직접 브리핑 들었어. 수치는 공개할 수 없지만 무시할 수준이 아니야.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16년의 기술 이전 막은 게 오히려 저쪽을 키운 꼴이 됐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맞았으니까요. 연쇄 반응은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폴란드 다음으로 몇몇 동유럽 국가들이 KF-21을 검토 대상에 올렸습니다. 중동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비공식 접촉이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실적이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항상 한국산 무기 체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시장을 지켜봤습니다. 판도가 바뀌는 건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것들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서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저는 그 임계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런던 거리를 걷다가 저는 문득 2016년 브뤼셀 회의실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이 A사 레이더를 독자 개발하겠다는 소식에 웃음이 터지던 그 자리. 게임은 끝났다고 했던 목소리들. 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웃음이 나오는 쪽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술을 막으면 의존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계산했던 사람들. 그 계산이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막혔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었고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공급자와 수요자의 위치가 뒤집히는데 걸린 시간은 채 1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뭐로 할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그리고 그 다음은 마지막 줄을 쓰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이구나.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 워싱턴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는데 먼저 연락을 해온 쪽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미국 방산업계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보잉과 두루 일했고 2016년 기술 이전 거부 결정에도 깊이 관여했던 사람이었죠. 그가 먼저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연락한다는 건 무언가 인정해야 할 것이 생겼다는 뜻이다. 와인이 나왔습니다. 그는 한 모금을 마시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잭, 나 요즘 잠을 잘 못 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알지? 다음 달이면 체코도 공식 검토 들어가. 중동은 이미 비공식 접촉이 시작됐고. 그는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조금 컸습니다. A사 레이더 수출 계약 건수 알아? 레오나르도만이 아니야. 지금 파이프라인에 올라온 것만 해도 우리가 예상했던 숫자의 3배야. 3배!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2016년 결정 후에.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 워싱턴의 불빛이 그의 얼굴에 반사됐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후회가 아니야. 그때 그 결정은 논리적으로 맞았어. 핵심 기술 없으면 완성 못한다. 못 만들면 결국 우리한테 온다. 계산은 완벽했어. 그는 잠깐 멈췄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에 넣지 않은 게 있었어. 막혔을 때 그냥 주저앉는 나라가 있고 다른 길을 파는 나라가 있다는 걸. 한국은 후자였는데 우리는 전자라고 봤어. 그게 틀렸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2016년 브뤼셀 회의실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이 A사 레이더를 독자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웃음이 터지던 그 자리. 게임은 끝났다고 했던 목소리들. 저도 그 안에 있었고 이 사람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 잭.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해냈어. 우리가 막은 기술을 스스로 만들었고 이제 그걸 팔고 있어. 기술을 막으면 의존이 만들어질 거라고 계산했는데 오히려 독립을 만들어줬어. 10년 만에. 식탁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방산업계에서
기술 강국의 사람이 이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의 문제이고 시장의 문제이고 지난 결정에 대한 책임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 모든 걸 감수하고 이 말을 꺼낸 겁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파리, 베를린, 로마. 그동안 한국 방산을 신흥국 수준으로 분류해왔던 유럽의 방산 분석 기관들이 카테고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신흥 방산국에서 주요 방산국으로. 분류 변경 하나가 시장에서 의미하는 것은 작지 않습니다. 예산 배정이 바뀌고 구매 검토 우선순위가 바뀌고 협력 협상 테이블에서 대우가 달라집니다. 10년 전 그 회의실에서 웃었던 사람들이 지금 한국 방산 자료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그가 코트를 집어들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잭, 다음에 한국 쪽 자리 생기면 나도 좀 끼워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이 사람 앞에서 한국 방산 이야기를 꺼내면 화제를 돌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끼고 싶다고 했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면서 워싱턴의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이 진짜 시작되는 건 스스로 인정하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입니다. 오늘 그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해냈다. 그것도 이 바닥에서 가장 먼저 막았던 사람의 입에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천 롤아웃 행사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양산 1호기 앞에서 저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에도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기체를 바라보면서 저는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KF-21은 지금 블록 1단계입니다. 공대공 전투 중심입니다. 하지만 이미 다음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블록 2 공대지 능력이 추가됩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해 원거리,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능력. 공중에서 싸울 수 있는 전투기가 지상의 핵심 목표까지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략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블록 3 내부 무장창이 완성됩니다. 지금은 미사일을 동체에 반쯤 묻어두는 반매립 방식입니다. 블록 3에서는 동체 안으로 완전히 집어넣습니다. 외부에 아무것도 달리지 않은 기체. 레이더에 잡히는 면적이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때가 되면 진짜 보이지 않는 전투기가 됩니다. 그리고 무인기입니다. KF-21과 편대를 이루는 무인 전투기. 유인기가 지휘하고 무인기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무인기에도 정밀 유도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이 완성되면 전장에서의 운용 개념 자체가 바뀝니다. 저는 행사장에서 만난 한국 공군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엔진은 언제쯤이라고 봅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레이더도 결국 해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KF-21에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이 들어갑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죠. 완전한 독자 엔진은 아직입니다. 하지만 A사 레이더를 해낸 나라가 엔진을 목표로 삼았다면 저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말을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기체를 한 바퀴 천천히 걸어서 돌아봤습니다.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동체의 라인을 눈으로 쫓으면서 저는 이 기체가 담고 있는 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2001년 선언, 기술 이전 거부, 눈물 젖은 밤들. 됩니다. 우리가 해냅니다. 라고 짧게 말하던 엔지니어의 목소리. 숨이 막혔다고 했던 관계자의 눈빛.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기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기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보다 먼저 있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막혔을 때 다른 길을 찾는 것. 느리더라도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된다고 믿는 것.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그 말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 저는 20년 가까이 방산 분석가로 살면서 수십 개 나라의 프로젝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로 끝내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제 계산표에 없던 변수로 저를 가르쳤습니다. 활주로 끝에서 KF-21의 실루엣이 늦은 오후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막 날기 시작했구나. 블록 1이 끝이 아니고
양산 1호기가 끝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저는 이제 섣불리 한계를 그을 수 없었습니다. 4천 활주로를 떠나던 날 저는 비행기 창밖으로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25년 전 누군가의 선언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저 활주로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나라를 오래 과소평가했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봤고 기술이 없다고 봤습니다. 틀렸습니다. 숫자로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막힌 길 앞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 된다고 믿고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드는 것. 한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빚을 졌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역사를 바꾼다는 걸 다시 배웠으니까요.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발굴하는 힘이 됩니다.